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한 30년쯤 되었네요. 딸이 하나 있고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하게 되면서 남편과 저 이렇게 둘만 살게 되었지만요.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3세 했거든요. 그때로 따지고 봐도 어린 나이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제가 거의 제일 먼저 했으니까요. 뭐 딱히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일찍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시에 연애 중이던 남편이 청혼했고 저도 남편과 결혼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러기로 한 거였고요. 대단히 여유롭거나 대단히 행복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소소한 기쁨들을 찾아가는 그 소박한 삶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남들은 뭐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그래야 행복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와 제 남편에게도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일찍 결혼한 덕분에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딱히 피임하지도 않은데 5년째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건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문제로 병원에 가거나 하는 게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여차하면 그럴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서는데 좋다는 한약도 먹어보고 임신을 많이 했다는 사람 속옷을 가져와서 입어도 보고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고생도 깊어졌고요. 딸아이는 그런 와중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뭐 남들은 애를 그렇게 애지중지 싸고 돌면서 키우면 버릇없이 큰다고들 하던데 저희 딸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태어나기를 성품이 좋고 바르게 태어나서 그런지 부모가 잘해주면 잘 해줄수록 더더욱 감사함을 느끼고 본인이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를 키우면서 말입니다. 뭐든지 혼자서 척척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의가 참 바르다는 칭찬만 들었고 언제 어디서나 바르게 행동했고 말이죠. 게다가 공부까지 잘했어요. 아이고, 아연이 엄마는 대체 무슨 복이야? 애가 이쁘지, 착하지, 게다가 저렇게 공부도 잘하지. 우리 딸내미 보다가 아연이 보면 한숨만 퍽퍽 나온다니까.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아야 저런 딸을 낳누? 모두 그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할 만큼 정말이지 자랑스럽고 예쁜 딸이었어요. 성격이 좋아 친구도 참 많았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아이였어요. 중고등학교 내내 반장을 도맡아 하더니 대학도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교를 말이죠. 너 학비 지원해줄 돈은 엄마랑 아빠한테도 충분히 있어. 이왕이면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만큼 효녀가 세상 천지에 어디 또 있을지 모르겠다. 다 엄마랑 아빠가 잘 키워줘서 내가 잘 자란 거지.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휴일이면 팔짱을 끼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또 남편과 딸아이는 둘이 함께 여행을 다녀올 만큼 가족들끼리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아빠랑 딸이랑 둘이서 여행을 다니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남들이 다들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바로 취직하고 뭐 하나 거릴 낄 것이 없었어요. 딸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하나 더 낳을 수 있으면 하나 더 낳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했었는데 딸아이가 자라면서 저희 부부에게 행복과 기쁨만을 주니 어느 순간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27쯤 되던 해 남자 하나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면서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연이를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말뿐인 거 아니지?
그럼요. 제가 아연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요. 실제로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사위가 딸아이를 바라보는 눈에는 정말 사랑이 뚝뚝 흘렀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 눈을 보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아, 저 남자아이가 우리 딸을 정말이지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하나 걸리는 게 있기는 했습니다. 사별했다고? 음, 결혼을 조금 일찍 했는데 병으로 사별을 했어. 사위가 결혼을 이미 한 번 한 사람이라는 것과 사별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1년을 채 못 살고 병으로 아내를 잃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태 그 아내를 잊지 못한 채 살다가 저희 딸아이를 만나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위의 나이가 딸보다 5살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딸이 해준 이야기대로라면 사별한 후 거의 10년을 혼자 산 거였습니다. 그 전 부인을 잊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런 남자에게 딸아이를 보내는 게 찝찝한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 그림자는 절대 지울 수 없다고들 하잖아. 우리 딸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긴 세월을 전부인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왔을 만큼 지고지순한 남자였다는 거잖아. 요즘 세상에 그런 남자 잘 없어. 그리고 그런 남자가 또 선택한 거면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말 아니야? 에휴, 그건 또 그렇긴 한데. 그리고 조건이 전부는 아니지만 조건도 굉장히 좋다며. 집안도 잘 살고 본인도 인류대 나와서 지금 직장도 좋고 사실 그거 하나만 빼면 거의 완벽한 사윗감이지. 정말 그 부분 하나만 빼고 보면 완벽해 보이기는 했어요. 인물도 출중했고 집안도 잘 살았고 또 공부도 잘했고 지금 다니는 직장도 좋은 곳이었고 말입니다. 게다가 친구들의 말처럼 요즘 세상에 여자 하나를 지고지순하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도 동의했고요. 그래서 사별했다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고 허락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위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안 싸돈 되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만났었거든요. 귀하신 딸, 저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결정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지들이 좋다고 결혼하겠다는데 부모가 반대할 게 있나요? 그래도 사별한 게 흠이라면 흠인데. 아휴, 그게 어떻게 흠인가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아연이에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안사돈을 보고 있으니 그간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과 부모의 그 어떤 동질감 같은 게 느껴져서 저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시부모님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렇게 좋으신 분들이라면 가서 고생하는 일은 절대 없겠구나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그랬습니다. 혼수나 예단도 우리가 알아서 해라. 결혼식도 며느리가 알아서. 그러면서 또 집은 좋은 집으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생각할수록 너 아연이 시집 잘 보내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집 어른들이 참 좋더라. 그리고 그 집에서도 자기 아들이 그런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연이를 더 떠받들여 주는 것 같고. 사실 그것 빼고 조건만 보면 그 집이 훨씬 좋기는 하잖아. 친구의 말이 사실이기는 했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그랬습니다. 사위 아버지, 그러니까 바깥 사돈 되시는 분도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다가 정년을 맞이하신 분이라고 했고 안사돈도 고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까지 하셨던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위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렇게 약점 아닌 약점 하나 있는 집으로 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그게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면 말이야. 이렇게 알아서 척척 다 잘해주는 걸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고민과 갈등이 많았던 부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아연이 평생 아끼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자네만 믿네.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날 너무 감사하다며 양손에 바리바리 선물을 챙겨 들고 와서는 남편과 술도 한잔하고 갔어요. 남편도 그날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사람 보는 눈도 참 좋은 것 같다고 말이죠. 그렇게 딸아이를 결혼시켰어요. 식장은 손님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이 전직 대기업 임원의 교감까지 한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 저에게 인사를 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부 어머님 되시죠? 네. 제가 초면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시집 정말로 잘 보내는 거예요. 제 집안 사람들이 하나같이 양반의 성품도 좋아서 내가 우리 딸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말과 행동이 다 짜인 건데 바보같이 속아 넘어간 저 자신이 한스럽지만 그 누구도 그때의 그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범죄 사기극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결혼식에 참석한 저희 쪽 친인척들 모두가 이상함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아, 단 한 명을 제외하고서는 말이죠. 이모, 근데 너무 완벽하다. 뭐가? 아니, 형부 쪽 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다 무슨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너무 딱 완벽한 것 같아. 이런 말하기는 이상한데 나는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얘가 무슨 남의 집 잔칫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아, 완벽하면 좋은 거지. 내 눈에는 좋아 보이기만 하는구만.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조카의 말이 어딘가 마음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식이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완벽한 게 무슨 문제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이런 큰일이라는 건 진행하는 동안 잡음 한 번은 나고 문제가 한 번쯤은 생겨야 하는 건데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이 너무 수월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면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는 둥 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지만 말이죠. 엄마, 나 꼭 행복할게. 그래, 엄마는 너라면 언제 어디서든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사랑해. 고마워요. 결혼식 날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를 안아주며 울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도 꿈을 꿉니다. 그날, 그 순간을 말이죠. 제가 처음 뭔가 이상한가? 하고 생각했던 날이라 그런지 마음에 더 남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누가 봐도 완벽한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 집은 1년 정도 뒤에 비워준다고 하시니 그때는 반드시 분가시키겠습니다. 네, 저한테 그렇게 확인 안 시켜주셔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사정을 이렇게 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복이 참 많나 봅니다. 그거야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딸아이의 시댁에서 집까지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지금은 전세 계약이 1년이 남아서 지금 세입자가 나가고 나면 그때 들여보내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시댁에서 1년 정도 함께 사는 걸로 말이죠. 정말 괜찮겠어? 집에 가봤잖아. 집도 넓고 그리고 나는 일을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이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부딪힌다고 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실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딸아이도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말이죠.
만나보니 좋으신 분들 같아서 그냥 그것도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다 그들의 큰 그림이었는데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신혼생활을 만끽하는 딸아이는 제가 옆에서 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많이 그래 보였어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한 듯 반짝거리는 얼굴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시집을 잘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거나 불행하면 얼굴에 다 보이잖아요. 딸아이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잠깐 가졌던 그 찝찝함도 다 날려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한 반년 정도가 지나서일까? 처음으로 딸아이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 안 좋은 일 있니? 아니, 그건 아니고 요즘 속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네. 어딜 가나 금방 지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딸아이에게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임신이구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말이죠. 병원에 가봐. 너 그거 임신일 수도 있어. 피임하는데? 그래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 얼른 가봐, 응?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우겨서 병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손주가 빨리 생기기를 바라던 중이었어서 그 결과에 조금 실망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면서 딸아이가 웃더군요. 금방 가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금방 언제? 오빠랑 딱 1년만 신혼생활 누리다가 아이 가지자고 이야기했어. 정말? 정말이지?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아휴, 이제 4개월인가? 엄마, 그렇게 손주가 보고 싶어? 그럼 니들 닮았으면 얼마나 예쁘겠니? 에휴, 뭐 그렇다고 부담을 느끼라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빨리 가져야겠는걸?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꿈만 같네요. 그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딸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말이죠.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거짓말 같네요. 그간 딸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어느 순간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만날 때마다 기침을 했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생겼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병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퇴원했어. 일단 퇴원하는 게 어디 있어. 병명을 몰라도 몸이 이렇게 안 좋으면 입원을 해 있어야지. 병원에 자리도 없는데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오빠랑 매일 보는 게 더 좋아서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회사는 휴직계 냈어. 어머니가 매일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아무래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딸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사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세상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고요. 당연히 저도 거의 매일같이 딸아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눈치가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자식이 아픈데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로 괜찮습니다. 안사돈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모두의 간호와 바람을 하늘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화를 받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하겠죠. 자식을 먼저 앞세운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말입니다. 장모님,
아연이가, 아연이가. 뒷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 소리에 남편이 깨어나 제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워 들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손을 떠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정신을 다잡는 게 보였습니다. 저를 챙겨서 옷을 입히고 택시를 잡아타고 응급실로 함께 갔어요. 응급실이라는 소리에 위독하다는 소리에 달려간 그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흰 천이 덮여있는 딸아이를 붙잡고 오열하는 사위와 안사돈의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정신을 놨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고 저를 부르는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정신이 들어? 괜찮아?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여동생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여동생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그 거짓말 같은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여동생에게 부축받아 장례식으로 향하는 내내 내가 지금 걷는 건지 그냥 어딜 둥둥 떠다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만큼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빈소에서 딸아이의 영정사진을 보고서는 다시 한번 쓰러졌어요. 저 사진이 왜 저기에, 왜 우리 딸이 저런 모습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자식을 먼저 앞세운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100번, 1000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이고 쓰러졌던 것 같아요. 입으로 물 한 모금 넘어가지 않고 억지로 누군가가 먹이면 다 개워내고의 반복이었습니다. 정말 지옥같이 끔찍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제발 좀 먹어, 응? 나한테 상 2번 치르게 하지 마.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어.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아연이 어떻게 혼자 보내? 그 먼 길 혼자 어떻게 보내? 내가 따라가서 우리 아연이 손잡아주고 안아줘야 하는데. 제 말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오열했습니다. 왜 그런 상갓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자식을 먼저 앞세운 상갓집 말입니다. 그런 장례식장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처참한 분위기라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사돈 얼굴 볼 낯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먹고 자다가 이렇게 된 거니. 그게 어떻게 사돈 탓이겠습니까? 저희 팔자가 며느리를 볼 팔자가 아닌데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아연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욕심나는 며느리였어서. 안사돈이 그렇게 말하며 울더군요. 자기 집안 팔자가 며느리를 볼 팔자가 아니었나 본다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요. 이성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게 사돈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냥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울며 저희에게 사과하는 사돈을 그저 바라만 볼 뿐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위가 난동을 부렸어요. 사위도 이미 한번 쓰러진 다음이었거든요.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는 딸아이의 영정사진을 내려 끌어안으며 오열하더군요. 아연아, 아연아, 날 두고 이렇게 가면 나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라고, 응? 날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해. 나를 데리고 가지. 나도 데리고 가지. 모두 그런 사위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정말 기구한 팔자기는 하잖아요. 사별을 2번씩이나 하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기는 하니까요. 어떻게 저런 팔자가 있을 수 있나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 앞으로 어떻게 사냐. 뭐 대충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데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죽고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불고 하는 사위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잘 들렸는지는 모를 일이에요. 저 집 며느리 죽은 거 3번째 아니에요? 그렇지. 벌써 3번째네. 이상하긴 하다. 왜? 저 집만 들어가면 1년을 채 못 살고 며느리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비슷하게. 좀 이상하기는 하지. 처음도 2번째도 다 원인을 몰랐다던데. 이번에도 그렇다며. 좀만 이상해요? 솔직히 많이 이상하지. 다들 이 소식 듣고서는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는 건 모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있는 게 분명하지. 이 정도면 어떻게 3명씩이나 그러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누군가가 제 머리 위에서 굉장히 차가운 얼음물을 뿌린 것처럼 온몸에 피가 식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러고는 손과 발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명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저희에게는 오래전 한 명의 부인과 사별한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말이죠.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를 보고 잠시 망설이던 그 2 사람은 이내 입을 떼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이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사위는 저희에게 이야기해준 1번째 부인 말고 그 사이에 한 명의 여자와 더 결혼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결혼은 조용히 치렀기 때문에 참석한 친인척들도 많지 않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2번째 아내는 가난했고 제대로 된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2번째 그 마누라는 1년이 뭐야? 결혼하고 6개월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것도 원인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머리가 차가워지는 기분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정말이지 수상한 게 맞기는 했어요. 아니 수상한 걸 떠나 이건 문제가 있고 우리 딸이 억울하게 죽은 게 100% 맞다는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태도를 보니 어딘가 자기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군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서는 우리 딸을 어떻게 한 거냐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정말 모든 힘을 다해 이를 꽉 깨물고 참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걸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온 힘을 다해 참았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이를 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심부름센터부터 고용했어요. 그러고는 그 집안 식구들의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그게 정말이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한테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면서 해준 이야기야. 지금 그 집안 뒷조사 맡겼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이 망설여지더군요. 그리고 차마 입이 떼어지지 않기도 했고 말이죠. 이 말을 한다는 건 정말로 딸아이가 누군가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보험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바로 보험 문제 말입니다. 사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지만 확인해 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화가 날 것 같기도 했지만 그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하면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건 내가 확인해 볼게. 제가 걱정되었던 건지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그런 얼굴을 한 남편도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맡겼어요. 차마 제가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곧 그보다 더 질릴 수 없을 것 같은 얼굴을 한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보험이 3개나 더 있어. 뭐? 그것도 1년 사이에 든 보험이고 수혜자는 사위 앞이고. 저희 부부는 확신했습니다. 아, 우리 딸이 보험금에 의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게 확실하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에는 화가 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뉴스로만 보던 그런 사건의 피해자가 저희 딸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걸 옆에서 거의 매일 지켜본 제가 몰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도 컸고요. 딸아이가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악마 같은 사람들과 같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잤다는 것을 정말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래야 모든 문제를 파헤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대로 딸아이를 억울하게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말이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례식에서 들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심부름센터 직원이 그러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확신 잘 안 하는데 이건 명백히 그 의도가 보여요. 심지어 2번째 결혼한 그 여자는 제대로 된 가족도 없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런 것 같고요. 보험금을 다 수령했나요? 네,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약 20억 원, 2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약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그댁 엄마와 아들은 한패가 맞습니다. 화장하셨어요? 아니요. 화장하자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아연이가 좋아하는 곳에 뿌려주고 싶다나 뭐라나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는데 제가 들어 누워가며 반대했었습니다. 아마 장례식장에서 그 꺼림직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었다면 그들이 뜻한 대로 화장을 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증거로 내놓을 게 없었을 테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화장을 하지 못하게 제가 들이누운 게 정말 잘한 행동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받아온 자료에는 보험을 어느 시기에 들었는지 그리고 그전 부인들은 어떤 증상으로 죽었는지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에게 거짓말을 한 게 더 있더군요. 바로 그 집안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직업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정년퇴직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또 교사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 새끼도 학력이랑 지금 다니는 회사 다 거짓말이야. 지금 사는 집도 자기들 거 아니고 월세고 그 전셋집도 다 거짓말이라고.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딸도 사실은 없는 사람이었고 말입니다. 뭐 하나 진짜인 게 없더군요. 그제야 결혼식 날 조카가 모든 게 완벽하리 마치 꾸며낸 것 같다고 했던 말이 왜 그랬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요. 저는 일단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험금을 받는 것부터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안 그래도 저희도 이상하다는 걸 인지해서 따로 조사관이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러니 바로 보험금을 받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짧은 기간 보험을 3개나 들었고 그리고 그것도 다 고액의 보험이었더라고요. 게다가 과거에 이런 일이 2번이나 더 있었으니 그들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따로 조사관이 붙은 사안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으로는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와 안사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태 봐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겠죠. 경찰이 우리 가족을 조사 중이라는데 혹시 사돈이 신고하셨어요?
무슨 신고요? 제가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알아서 술술 이야기하더군요. 아마도 제 발이 저린 탓이었겠죠. 그게 아니면 경찰이 왜 저희를 찾아와서 며느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황 조사를 들어가냐고요. 누가 신고를 하지 않고서야. 그거 제가 신고한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먼저 조사가 들어간 모양이던데요. 제가 낮고 조용하고 무섭게 말했습니다. 아마 저의 그런 모습도 그들은 처음 본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 말에 그 두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하더군요. 보험사에서요? 그래, 보험사에서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연락해 왔어. 자네가 1년 사이에 내 딸 보험을 3개나, 그것도 고액의 보험을 많이 든 점과 그 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내가 죽고 보험금을 받아간 정황이 있다고. 나도 이 말을 듣고 까무라칠 뻔했네. 이게 다 사실인가?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결혼도 3번 했고 아내가 죽은 것도 3번이라는데. 제 말에 사위는 멈칫하더군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연이도 알았어요. 아연이도 알았는데 3번째라는 걸 알면 부모님이 많이 놀라실 것 같으니 2번이라고 하자고 한 겁니다. 죽은 딸아이는 말이 없으니 죽은 딸아이를 핑계로 대더군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분노로 이성을 잃는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구나 했던 것 같아요. 이성을 잃은 만큼 분노했으니까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럼 보험금은? 그것도 걔가 다 들자고 해서 든 거예요. 어디서 저희 탓을 하세요? 생사람 잡아도 유분수지.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구고 지금 제가 어떤 심정으로 그 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는 건데 되려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그 모습에 정말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죽어도 저들과 같이 죽어야지.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저들의 삶을 내 삶보다 고통스럽게 지옥으로 만들어줘야지 하는 다짐을 했던 거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억울하면 경찰에 다 그렇게 이야기해.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둘 줄 알아?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바쳐서 너희도 지옥에서 살게 할 거야. 제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치자 그제야 그들은 벌떡 일어서 마치 도망을 가듯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작 돈 때문에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하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모든 사실이 그저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딸아이의 사진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집에 시집을 가서 행복하다고 웃던 모습,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픈 며느리 병간호한다며 시어머니가 고생이 싫어했던 딸아이의 모든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이 아무래도 연쇄 범죄인 것 같다며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국 금지 조치가 되었네요. 어찌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시작했고 말이죠. 사위 그 자식이 해외로 달아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집을 한 번 더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도 생사람을 잡는다고 어쩌네 하는 소리를 할지 궁금했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비어지가 없었어요. 대신 그들의 소식을 이웃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 아니라고 난리를 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들 살인자네 어쩌네 하면서 떠드니까. 그런데 경찰 몇 번 오고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했더라고요. 집주인 말로는 월세도 안 내고 달아났다고. 그런데 집주인도 따로 찾지는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 집에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면 집값 떨어지니까 최대한 조용히 묻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묻는다고 묻히나. 지금도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떠들고 있는데. 하긴 모르는 사람 없는데 뭐. 그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야반 도주하고 없다니까요. 그리고 경찰도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배를 내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딸아이의 부검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화장 안 하신 거 정말 다행한 일이에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화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화장하자고 우겨댔을 때
그것만큼은 지키자는 심정으로 지켰던 게 정말이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부검 결과는 정말 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알아야 할 진실이었고 밝혀야 할 진실이었지만 그래도 그 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농약이라고 하더군요. 매일 조금씩 먹였다고요. 그래서 안 좋아진 것도 모른 채 안 좋아졌을 거라고요. 매일 음식에 음료에 티가 안 나는 정도로만 타먹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정밀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잘 알기 힘들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 아연이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그 자식들 다 죽여놓을 거야. 내가. 부검 결과가 나오고 바로 수배가 걸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죽이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들과 같은 인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하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질 조사를 한다고 저와 남편을 소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가면 감정 조절도 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들의 얼굴을 본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고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나온 따님분에 대해서만 인정했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와중에도 증거가 다 나온 저희 딸아이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고 앞에 2명의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만큼 뻔뻔해야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였지만 정말 혀를 내둘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사위가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 사과하더군요. 앞서 만났던 변호사 말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형을 줄일 수 있으니 그럴 거라고 말이죠. 뭐가 죄송한가? 아연이를 그렇게 한 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아연이가 너무 좋은데 제 못난 조건을 알게 되면 저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 둘 거짓말한 게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그렇게 나가기로 한 모양이더군요. 사실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저희 딸아이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딸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 거짓말한 거고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날까 두려워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그 와중에도 돈이 탐났던 거라고요. 계획적으로 일부러 접근해서 처음부터 그걸 노렸다기보다는 그게 형이 더 줄어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돈을 노리고 처음부터 접근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 그럼요. 아연이 정말 이쁘잖아요. 아연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럼 이건 다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가 뭔가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사위가 그간 자신의 어머니와 나눴던 카톡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건 제가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알아낸 것들이었습니다. 사위는 제가 건넨 자료를 받아들고 한참을 살펴보더군요. 그러고는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 대화 내용에는 우리 딸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보험을 어떻게 들게 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만약에 저희 부부에게 잘하면 나중에 재산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지 그런 의논을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제 뒷조사 하셨어요? 했으면 뭐. 아니 사람 뒷조사를 왜 하고 그러세요? 기가 막히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버럭 화를 내는 게 말이죠. 자네는 우리 딸을 죽였는데 지금 고작 그 뒷조사가 문제야? 진짜 어이가 없네. 이 노인네들. 그제야 본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그래, 내가 죽였다. 뭐 어쩔래? 그래서 어쩔 거냐고. 네 딸내미가 끝까지 모르고 그렇게 죽은 게 멍청한 거지. 뭐라고? 그러게 딸내미를 누가 그렇게 멍청하게 키우래? 이래도 허허실실 저래도 허허실실 내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런 멍청이로 키운 당신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해? 사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다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냐고 머리채라도 잡고 지랄했어야지 라고들 말씀하실 테지만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아이를 너무 순진하게만 키웠나? 내 잘못도 있나? 이런 자책감이 드는 걸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뭐 이미 사위의 입에서 들은 말은 다 들었고 완전히 인정을 한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부부가 그들과 만나서 대질 조사를 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날마다 자괴감과 싸우며 죽고 싶은 마음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딸아이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아연아, 너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사람들이 다 너 죽었다고 하는데 엄마는 네가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어. 엄마는 내 목까지, 아니 그보다 더 오래오래 살다가 와야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엄마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할 거니까 엄마는 내 목까지 더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시 만나. 알겠지? 지금 오면 내가 절대 안 만나줄 거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잠에서 깼어요. 아연아. 그리고 알았습니다. 꿈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가고 나서 단 한 번도 꿈에라도 나타나주지 않았던 딸이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할 쯤에 딸아이가 꿈에 나타나 준 겁니다. 엄마 그러지 말라고. 엄마는 내 목까지 오래오래 살다가 나중에 다시 엄마와 딸로 만나자고 말이죠. 그날 그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아이가 그렇게 갔던 그날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놀란 남편이 왜 그러냐고 100번은 더 물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괜찮아진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먼 훗날 딸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도 엄마 열심히 살았다고, 다시 우리가 만날 날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꼭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말이죠. 딸아이와 함께 가고 싶었던 여행지도 가보고 또 딸아이가 좋아했던 식당에도 다니고 딸아이가 사놓고 차마 다 읽지 못한 책들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이런 소식도 들려오더군요. 그 집 식구들 소식 들은 건 없지? 일부러 안 들었지. 그래도 이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전에 2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 유죄 판결 받았대. 그래? 우리 딸 전에 있었던 2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더군요. 경찰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끝까지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증거를 찾아서 밝혀냈다고요. 첫 결혼에서는 시작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서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지인을 보고 그런 계획을 처음 세우게 되었다고요. 그 이후로 그 돈으로 먹고 살다가 2번째 결혼부터는 그 보험금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고 했던 거라고요. 그게 그들이 사는 방법이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아직도 증오스럽고 죽이고 싶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저에게서 딸을 빼앗아간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다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딸아이와 약속했잖아요. 최대한 열심히 살다가 가기로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만 줄여야겠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물론 때때로 화도 나고 슬퍼지기도 하고 또 사무치게 딸아이가 그리운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견뎌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런 아픔을 견디고 살아가니 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정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감옥 같은 삶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감옥이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이 사연 채널을 통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 사연 채널을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 저도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적어보았으니 많이들 들어주세요. 저는 비록 금전적인 부분에서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않기는 했지만 저만 사랑해주는 아버지, 어머니 아래에서 착하게 자랐다고 자부합니다. 교우 관계도 원만했고 공부도 곧 잘해서 늘 반에서 상위권에 들고는 했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이성적인 쪽으로도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 없기는 했어도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집이 가난한 것만 빼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집이 가난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이자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 사는 집 애들보다 불편한 게 있던 건 맞아요. 다른 애들은 과목마다 학원을 3-4개씩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과외까지 하고는 하는데 저희 집은 전과목 통틀어 학원 하나 다닐 형편도 안 돼서 저는 늘 친구들이 쓰다 남은 문제집, 선생님이 주는 교재형 문제집들을 가지고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엄마랑 아빠가 뒷받침을 못해줘서 어떡해? 독학으로도 남들보다 월등한 성적을 내니 부모님은 제가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기뻐하면서도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으로서 늘 제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준다는 것 때문에 미안해 하시고는 했는데 특히 성적표가 나왔을 때 더 그랬죠. 그런 부모님 반응을 보이고 저등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이미 대학을 가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빚이 있는 상황에서 제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빚을 추가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가는 대학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조심스레 대학 얘기를 꺼낼 때 일부러 쾌활한 목소리로 말을 했죠. 엄마, 아빠, 저 괜찮아요. 어차피 대학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빨리 취업해서 돈 벌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막바지 저는 이름 있는 대학에 연거푸 붙었지만 갈 돈이 없어서 결국 고졸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게 재밌고 그래서 대학을 가고 싶기는 했어요. 하지만 안 그래도 부모님이 신경 쓰시는데 거기다 더 얹기 싫어서 일부러 바로 돈을 벌고 싶은 척 했던 것 같네요. 비록 원하는 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일찍 사회생활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아주 작은 동네 사이에서만 살다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한다는 게 제법 괜찮더라고요. 유미 씨는 참 일을 잘해. 눈치도 빠르고 일머리도 있잖아. 아니에요. 칭찬해주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동료들이 내뱉은 저에 대한 칭찬을 겸손한 척 듣는 것도 기분이 짜릿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성과도 잘 내서 그런지 제가 회사 내에서 제일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분들 칭찬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을수록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일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은데 밥은 챙겨 먹으면서 일해요. 남편도 당시 저를 칭찬하는 직장 상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편과는 같은 팀으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보다도 같이 일을 할 때가 더 많았죠. 저희는 업무 특성상 팀이 다 같이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칼같이 퇴근을 해도 팀끼리 같이, 야근을 해도 팀끼리 같이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저를 유독 예뻐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했고 함께 회사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유독 저를 챙기려 드는 모습이 자주 들어오니 아, 이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도 내심 남편이 마음에 들었기에 일 몇 개월 하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고 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 저는 남편과 사귈 적에 결혼 적령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남편은 딱 결혼이 조금 급해질 시기였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 몇 번의 연애를 해봤지만 남편만큼 직업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인성도 괜찮은 사람이 없었기에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물어
결혼 허락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아이고, 우리 유미 남편감이라고.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기가 아주 큰데?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체격을 보고 아빠는 엄청 듬직하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생각인데 부모님은 남편의 여러 가지 조건에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고 특별히 나빠 보이는 점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것 같아요. 좀 뻔뻔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서 쉽게 결혼 허락을 받은 만큼 저도 남편의 부모님을 만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허락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고 집이 아주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직급상 제 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흠이라고 할 정도로 벌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우리 성우 여자친구라고? 같은 회사? 네, 회사 다닐 때 성우 씨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연애도 하게 됐고요. 그렇구나. 대학은 어디 나왔고? 고졸입니다. 분명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기에 금방 수락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대학을 나왔냐는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고졸이라고 답하자 그 순간 시부모님 안색이 눈에 띌 정도로 붙더군요.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봐도 고졸인 게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티가 팍팍 났습니다. 고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게 질문도 하시고 인사치레 말이긴 하지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라며 저를 환영하는 느낌이었는데 딱 고졸 소리를 듣자마자 급격히 관심이 식은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요새 고졸이 뭐 흠인가요? 남편이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썩 좋지 않은 기분으로 어영부영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는 걸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기에 알았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다른 거면 몰라도 이제 와서 다시 대학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게다가 제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다면 모를까.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걸 뭐 어쩌겠어요. 서러웠지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미야, 부모님이 너무 단호하시네. 남편만 중간에서 쩔쩔매느라 곤욕이었죠. 그래서 그냥 제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다시 한 번만 집에 데려가줘. 나도 같이 설득하면 좀 더 효과 있지 않을까? 하고요. 남편도 많이 지쳤는지 제 말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을 다시 한번 뵈러 갔습니다. 남편네 집에 들어가니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딱 봐도 저를 별로 반기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고졸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 정말 성우 씨랑 평생 잘 살 자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성우 씨랑 같이 회사 다니면서도 제가 제일 말단이었지만 머리 좋다는 업무적인 칭찬은 누구보다 많이 받았어요. 못 배운 것 같아서 불안하시겠지만 현명한 아내 역할도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이러지 말고 돌아가요. 나는 옛날 사람이라 고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시어머니의 반응은 서늘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찾아가며 애쓰고 나서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저희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덧붙였죠. 바로 본인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요? 원래 우리 집은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라 너랑 결혼한다고 해도 우리랑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한다. 그게 싫으면 이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해. 워낙 시집살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시부모님과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기를 원했으니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기껏 살아봤자 1, 2년 정도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남편을 꼬셔서 분가할 생각이기도 했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난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결혼식이 끝나고 짧은 신혼여행도 다녀온 뒤 저는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시부모님은 도저히 며느리 대접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듯이 무슨 시종 부리는 것처럼 저를 써먹었죠. 어떻게 신혼여행 가느라 싼 캐리어 풀 시간도 안 주고 다녀왔으면 어서 밥이나 차려라 라며 부엌으로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호칭이 말도 안 됐습니다.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는 건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도 하다못해 며느리라고는 불러야지. 매번 야야 이러면서 부르고는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시키는데 진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쳤습니다. 자존심이 센 편이기도 하고 솔직히 어떤 부분으로 봐도 시부모님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참은 이유가 있다면 오로지 남편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남편 부모님이 되는 사람이랑 싸우면 당연히 남편도 난처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활이 몇 달 이상 지속되니 남편 생각해주다가는 제가 죽겠더라고요. 시부모님 행동만 보면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노예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야, 얼른 일어나봐라 하면서 깨우길래 비몽사몽한 눈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네 시애비가 출출하다는데 주전부리 좀 만들어 오너라 라며 꼭두 새벽도 안 된 시간부터 요리를 시키지를 않나. 세탁기를 돌려서 빨아도 되는 것들을 굳이 손빨래 시키면서 제가 어머니 이거 세탁기 돌려도 되는 빨랫감이에요 라고 하면 게으르다더니 그러면서 무슨 현명한 아내가 되겠다며 짓거렸냐면서 온갖 타박을 다 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 미워하나? 도저히 안 되겠어서 퇴근한 남편 붙잡고 은근히 저런 식으로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참았으면 남편이 좀 중간에서 잘 대처해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이상한 게 대해서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본인 부모님 말투가 원래 그렇다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오해한다는 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알겠다면서 참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부려먹는 행동은 매일 도가 지나칠 정도였지만 원래 시댁살이가 다 이런 거지 하고 혼자 위로하며 그렇게 견뎠어요. 대신 남편한테 은근히 우리 1년 정도만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분가하면 안 될까? 라며 둘이서만 신혼집을 차릴 것을 권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것마저도 제 편을 안 들더라고요. 원래 결혼할 때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조건이었잖아. 아마 허락 안 하실걸? 그래도 그렇지. 솔직히 시부모님이랑 산다고 해도 어떻게 평생 같이 살아? 당신은 반대로 내 친정 부모님이랑 평생 살면서 두 번 보살피고 지낼 수 있어? 어떻게 그거랑 비교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은 아예 함께 살 일이 없잖아. 같은 거지. 당신은 회사만 다녀오면 집에서 쉴 수 있지만 나는 회사를 가는 날이든 안 가는 날이든 매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시키는 집안일 때문에 쉴 새도 없어. 1, 2년 정도야 그냥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치고 견디지만 솔직히 평생은 말 안 되는 거 알잖아. 결국 그 문제로도 남편과 몇 번 싸웠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남편은 그런 잡다한 일을 안 시키고 몸 편하게 냅두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분가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도 힘들게 하는 판에 남편까지 제 편에 서줄 생각을 안 하니 저도 여러모로 막막하더라고요. 그나마 분가는 남편 말대로 결혼 전부터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무슨 동네 개 부르듯이 야야거리는 건 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알겠어. 분가는 일단 내가 참을게. 근데 적어도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은 받고 싶어. 며느리 대접? 무슨 소리야? 당신 알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 부를 때마다 야야거리는 거. 다정하게 유미야하는 건 기대도 안 해. 근데 최소한 며느라가라고 해주거나 나를 존중해주는 호칭으로 불러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왜 화를 낼 거랴? 엄마랑 아빠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딸까지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말투 원래 그렇다고. 가까이 생각할수록 그러는 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당신 너무 유난스러운 것 같다. 뭐라고? 내가 유난스럽다고? 당신 나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 나 이 집 집안일 하느라 허리가 휘고 뼈가 삭을 것 같아. 어머니 손빨래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손빨래 시키고 종부리듯이 당연하게 이것저것 시켜먹는다고. 저번에 당신 나한테 왜 새벽에 일어났냐 했지? 당신 아버지 주전부리 만들어 오라길래 그거 만드느라 비몽사몽한 정신이 일어난 거야. 이게 말이 돼? 내가 시집을 온 거야? 파출부를 하러 온 거야? 난 정말 모르겠어.
남편 말을 듣다가 지금껏 겪은 서름이 한 번에 폭발한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다다다 쏘아붙였고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말았죠. 남편과 싸우고도 마음이 불편해서 혼자 구석에 가 술을 마시고 흐느끼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 들기 전까지도 머릿속에선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시댁에서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마음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비난하기 바쁜 남편에게 섭섭함도 너무 컸고요. 정말 그렇게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시부모님이랑 떨어져 살고 싶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살 때도 그렇게 막대먹은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의 부모님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니 마음 같아서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도록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가끔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투정이라도 부릴까 싶었지만 엄마랑 아빠도 제가 시댁에서 이런 대접받고 있는 걸 알면 저보다 더 속상해 하실 테니까 가끔 친구를 만나서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정도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참는 게 더 만만히 대해도 된다는 뜻처럼 보였는지 어느 날부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제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갑자기 저희 집안을 들먹였습니다. 이 정도 요리 하나 못해서 뭐해 먹고 살 거니? 너희 집에서는 이딴 식으로 가르치디? 너희 집이란 말에 심장이 덜컹했어요. 그래도 그동안은 눈물은 안 흘리고 혼자 화를 삭히는 정도였는데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언급하니까 울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 울었다가는 또 그거로 트집 잡히면서 한 소리 들을까봐 앞에서는 그냥 잘못했다고 수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고 그랬습니다. 그쯤 되니 이제는 부모님한테라도 털어놓아야겠더라고요.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그래도 차마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시댁살이가 고달프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친정에서 쉬고 싶다고 말하니 엄마랑 아빠는 언제나 집에 있으니 편할 때 와 라고 하시길래 그 길로 바로 버스 끊어서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댁 식구 허락은 받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친정에서 급히 부른다는 말만 하고는 바로 가봐야 한다고 하고 대충 짐 싸서 나왔어요. 우리 딸 왜 이렇게 야유었어? 시댁살이가 그렇게 힘들어? 명절 때 말고는 도저히 친정에 갈 시간이 안 나서 그런 명절을 마지막으로 부모님 얼굴을 못 봤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의 일주일은 친정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좋아하는 맛있는 것들만 잔뜩 먹고 엄마랑 아빠랑 팔짱 끼고 집 근처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마음 같아서는 계속 친정집에 있고 싶었는데 시간이 어찌 그리 빠른지 시댁에 있을 때는 1시간이 1년 같았는데 친정집에서 마음 편히 푹 쉬니까 하루가 1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 돌아오니 일이 터졌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척 싸늘했고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물으니 시어머니 말없이 저를 한껏 노려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하셨고요.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곧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두 손을 모았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떼셨습니다. 너는 4일만 있다 온다 하지 않았니? 일주일이나 있다면 어쩌자는 거야? 여기 집안일은 다 내팽개치고 친정에서 놀다 오면 그뿐이니? 어쩜 이리 책임감이 없는 거야? 내가 분명히 그러지 않았니? 시어머니 모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책임감이라고. 시댁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시댁 일이라고. 넌 네 시부모를 대체 뭐로 알길래 내 말을 이리 귓등으로 흘리는 거니? 어머니, 저 어머니께 전화로 일주일 있다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도 허락하셨고요. 그걸 고지고대로 듣니? 사돈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그럼 안 된다고 하겠어? 이 붕대 좀 봐라. 네가 친정 갔다 온 사이에 내가 손빨래 한다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엎어져서 이렇게 된 거다. 뼈에 금이 갔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니? 늙으면 뼈도 안 붙는 거 몰라? 시어머니가 뼈에 금까지 갔다고 하니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선 수백 마디가 튀어나려 했지만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어 했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론 저를 더 심하게 대하셨습니다.
양념간이 안 뱄잖아. 다시 해와라. 찌개가 왜 이리 짜니? 소금을 들이부은 게야? 검은색 옷에 왜 흰물이 든 거야? 너 손빨래 안 했니? 다시 하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오로지 알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손목에 감히 금까지 가게 만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에 꼬투리까지 잡을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도 친정에 갔다 온 기억을 양분 삼아서 하루하루 시부모님 히스테리를 견디려 했습니다. 엄마의 품을 생각하며 아빠 목소리를 생각하며 버티려 했죠. 남편은 뭘 했냐고요? 남편은 그저 묵묵히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자기 회사 일 바쁘다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 걸 알면서도 그냥 참으라는 말만 하고 상황을 넘겨버렸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저는 다시 한번 급하게 친정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유미야, 너네 아빠가 쓰러졌다. 사돈 어른한테 말씀드리고 얼른 집으로 올라와라. 아빠의 병명은 만성 신부전증이었습니다. 평소 밥 먹을 때마다 꼭 소주 한 병씩은 챙겨 드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진 거였죠. 게다가 급작스레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다정하던 아빠가 정신도 못 차린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니 너무 절망적이면서 면회 시간에 아빠 손을 붙잡고 혼자 엉엉 울었어요. 며칠 친정에 있는다고 해서 아빠가 낫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 아빠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빠 곁에 있다가 저는 엄마의 성화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벌어졌죠.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는 저를 본 시부모님은 혀를 쯧쯧 차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너가 친정아버지 재산은 좀 있으시다냐? 대충 들어보니 그렇게까지 됐으면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다는데. 그러면 돈이라도 잘 물려받아야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 상황인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걱정은 안 해줄 망정 빈말이라도 괜찮냐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아빠 걱정 때문에 더 있고 싶었던 거 시부모님이 얼른 올라오라며 난리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온 거였는데 얼굴 보자마자 그런 소리부터 하니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고 방에 들어와 문을 쾅 닫은 뒤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을 부를 때까지도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너무 화가 많이 난 상태였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여보, 아까 당신 어머니랑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아빠 재산이 있냐면서 어차피 죽을 거 돈이라도 물려받으라고 그러더라. 하지만 이어지는 남편의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겨우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불렀냐고 하더군요. 엄마가 말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지금 당신 장인어른 때문에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우리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말 거는 거 자체가 싫은 거 아니야? 뭐라고? 당신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당신 아버지가 사경 헤매는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어차피 죽을 거 돈이나 물려받으려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 아니, 엄마가 꼭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다 네 생각해서 너 걱정해서 한 말이잖아. 아니 뭘 그거 가지고 죽으라고 제사를 지냈냐고 난리냐. 호드값 떠지 말고 반찬이나 해. 오늘 야근해서 가뜩이나 몸도 피곤해 죽겠으니까. 아 그리고 맞다. 너 엄마 붕대 감은 건 들었지? 친정 간 사이에 우리 엄마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졌어. 충격이 크셨는지 의식까지 잃고 쓰러졌다고. 집에 내가 없었으면 큰일이라도 났을 거야. 우리 아버진 지금 사경을 헤매. 당신 어머닌 고작 붕대를 감았고. 그쯤 되니 남편과도 더 이야기할 가치가 없더라고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내가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었나 싶더라고요. 정말 속에서 온갖 욕설이 떠오르면서 아파 누워있는 아빠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역시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역시 이혼만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동안 당했던 거 그대로 되돌려주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저의 복수극이었죠. 저는 아침에 식사를 합시고
흰밥에 김치 하나만 내놓곤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일어나신 어머니는 제 식탁을 보자마자 인상을 크게 찌푸리셨습니다. 너 지금 이거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니? 아니 김치만 달랑 내오면 출근하는 내 아들은 어쩌자는 거냐? 당장 반찬 더 만들어 와라. 출근하는 제 남편이요? 알아서 차려먹게 놔두시죠. 뭐? 시어머니는 기가 찬 표정으로 절 보다가 정말 당황하셨는지 말까지 더듬으셨습니다. 너 돌았니? 아니요, 너무 멀쩡한데요. 시댁 오고 난 이후 지금 제일 멀쩡한 것 같네요. 시어머니 언성이 높아질 때쯤 되자 곧이어 남편과 시아버지가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평소 표정 변화가 없으시던 시아버지마저 아침상을 보곤 눈에 띄게 당황하신 표정이었죠. 아침부터 왜 큰 소리가 나고 있냐며 오만상을 쓰던 남편은 한숨을 푹 쉬곤 시어머니처럼 절 노려보았고요. 당신 정말 이래야겠어? 어머니, 이 사람이 어제 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뿔이 나서 저러는 모양인데요. 저도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한 말? 뭘 말하는 거냐? 어제 어머니께서 친정아버지 재산 잘 물려받았다고 하던데 그 말 때문에 저렇게 혼자 뿔이 났나 봐요. 참, 어머니가 이해해주세요. 아니, 내가 네 생각해서 해준 말을 가지고 밥에 김치 하나만 내놓으면서 나한테 시위를 한단 말이야? 이런 어이없는 일도 세상에 있구나. 얘, 너 정말 제정신 맞니? 심지어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대꾸도 하지 않고 커피를 한잔 하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평소처럼 고분고분 굴지 않고 횡 제가 나가버리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황당한 표정으로 제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당당하게 카페에 나가 차도 한잔 마시고 평소 먹고 싶었던 디저트도 먹으면서 저만의 여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 나와 이렇게 햇살을 마주하며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게 얼마만이었는지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밥하고 빨래하느라 고투를 벌이고 있었을 시간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자유를 누리니 새삼 감옥에서 탈주한 죄수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진작 왜 이러지 못했을까 싶었죠. 차를 마시는 내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번갈아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슬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의 고함이 날아들어왔습니다. 대체 어딜 갔던 게야? 집안일도 안 하고. 아, 어머니, 저 근처 카페에서 차 좀 마시고 왔어요. 뭐? 청소해야죠. 제가 할게요. 걸레 주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미리 빨아둔 걸레를 들었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아직도 화났다는 티를 내긴 했지만 제가 스스로 걸레를 드니 일단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방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청소는 시부모님 방이나 거실은 빼고 제가 있는 방만 했습니다. 물론 일부러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잘하고 있나 검열하러 들어온 시어머니는 청소가 안 되어 있는 자기 방을 보곤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이 먼지 뭐냐? 내가 청소할 땐 아주 작은 먼지 하나도 다 닦아내라 했니 안 했니? 아 어머니 저는 제 방만 했는데요. 어머니 다친 팔이 왼쪽 팔이시길래요. 충분히 걸레질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아버님께 부탁드리셔도 되고요.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너희 집에서 널 이리 가르쳤어? 다친 시애민이 일 시키고 막대하라고? 기가 차서 당장 사돈한테 전화라도 해야겠다. 그럼 전화하세요 어머니. 뭐야?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제게 미쳤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저는 시어머니 앞에 걸레를 세게 내던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시부모 입장에서는 걸레로 끝난 게 다행이었어요. 어머니, 전 청소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시부모는 제 행동에 어안이 벙벙한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지금 뭐라고 했어? 너는 위아래도 없냐? 지금 뭐라 해서 다시 말해! 라며 버럭버럭 거리길래 대꾸도 안 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 이제 당신이랑 끝이야.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끊었죠. 당시 남편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간 상황이었는데 제 전화에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어오더군요. 열받아서 길길이 날뛰는 자기 부모랑 제
제 꼴을 보고는 대충 상황 파악을 했는지 남편은 대뜸 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왜 그래? 어제 그 말 때문에 아직도 이러는 거야? 말 한마디 가지고 아픈 우리 엄마한테 걸레질 시키는 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들어? 아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가진 것 없이 부족한 당신 받아주고 일 가르쳐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야? 말 한마디? 그건 말 한마디가 아니지. 그리고 정신 나간 건 당신이야. 집 부모밖에 몰라서 아내는 거들떠도 안 보는 당신이랑은 더는 못 살아. 며느리가 가정부인 줄 알고 온갖 시켜먹는 당신 어머니도 이제 지긋지긋해. 몇 년 건져줬으면 충분하지 않아? 진짜 가정부가 필요한 거면 다른 여자 찾아. 가진 것 없이 부족한 나 받아준 당신 집안이랑은 여기서 끝이야. 남편이 할 말을 잃고 어버버거리는 사이에 방으로 들어가서 제 짐을 대충 싸가지고 바로 친정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어도 남편이랑 시부모랑 못 산다고 이혼할 거라는 제 전화에 놀란 엄마는 일단 바로 친정으로 올라오라고 했고 저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막상 부모님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내 귀한 딸한테. 단 한 번도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제대로 이야기한 적 없는 터라 엄마는 내심 제가 그래도 무난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말이 끝나고 나서도 엄마는 한동안 저처럼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 걱정할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아빠 때문에 엄마도 심란할 텐데 나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어. 아무리 내가 걱정할 게 싫어도 그렇지. 이런 거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알아? 미안해. 그래도 아빠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자. 아빠 안 그래도 병원에서 아픈데 내 이야기 들으면 더 아파할 것 같아. 나중에 아빠 괜찮아지면 그때 말하고 싶어. 아휴, 이 안쓰러운 거. 엄마는 저를 부둥켜 안았고 저는 오랜만에 엄마의 품에 안겨 끄끄대며 울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자 속도 좀 풀리고 마음도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 그래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네요. 특히 저희 엄마의 도움이 컸어요. 엄마는 제가 조금이라도 울적해 보일 때마다 어린 시절처럼 과일을 깎아다가 제 방에 놔주기도 하고 같이 산책을 하자며 뒷산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예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엄마의 그런 보호 덕분인지 저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늘 시댁에서 혼이 나고 구박받고 당하고만 살아서 늘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엄마 옆에 있으니까 이제 숨쉬고 살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제 삶에도 숨구멍이란 게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반갑지 않은, 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일단 불쾌했습니다. 허나 여기까지 온 걸 보니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한 후 제게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셨습니다. 엄마는 원치 않으셨지만 시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하자 어쩔 수 없이 제 방으로 안내했죠. 시어머니는 침대에 걸터앉아 수정과로 목을 한 모금 축이신 후 멋대로 본인이 준비한 말을 하셨습니다. 야, 아가야.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 말이 심했어.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아플 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말이 너무 간 것 같구나. 늦긴 했지만 그 일은 이제 넘어가면 안 되겠니? 가족끼리 이런저런 갈등 생길 수 있지만 다들 감사하고 가자니. 이번 일도 그리 넘어갔으면 하는구나. 네가 없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픈 내가 집안을 돌볼 수도 없고. 가만히 들어보니 결국 다시 가정부가 필요하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편하게 부리기 쉬운 종이었으니 구슬려서 다시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킬 작정이었죠. 시어머니의 뻔히 보이는 수가 참 개탄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더 단호하게 나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아니요, 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댁에서 나온 건 비단 그 말 때문에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시집살이 못 견뎌서 나온 거예요. 얘야, 내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다 하니. 네 자유시간도 갖게 해줬고 때마다 먹고픈 것도 먹게 해줬지 않니. 그깟 손빨래 몇 개 시켰다고 화가 난 거야? 어머니께서 언제 저한테 자유시간을 주셨나요?
전 하루에도 상을 수십 번 차리고 부엌에서 발 떨 틈이 없어서 씻지도 못하고 잠들곤 했는데 그런 제가 무슨 자유시간 같은 호사를 누렸다고 하세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아 그 넓은 집 매일 대청소하듯 했던 것도 저였어요. 이만하면 저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가정부도 돈 받고 이 짓은 못할 겁니다. 저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제가 발붙일 데 없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제 당돌한 말에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앙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중얼거리는 말이 남편 이야기였어요. 그래도 내 아들과 산정이 있는데. 아니요, 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정 같은 거 남아있지 않아요. 질려버렸거든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게 몰아 쏘아붙이고 싶은 눈치였지만 밖에 저희 엄마가 있어서인지 더 말하지 못하고 이내 뒤돌아섰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한테도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특히 남편의 문자가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게 잘해줄 테니 돌아와라는 식으로 문자를 하더니 제가 답장이 없자 슬슬 본성이 드러나 점점 협박조로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프다. 좋은 말로 할 때 와. 니네 친정 찾아간다. 네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무슨 객기를 부리는 거야.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다 때려 부셔버릴 거다. 나중엔 욕설 메시지까지 보내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인간과 지금까지 살부비고 살았다니. 이 인간의 본성을 보니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죠. 저는 지고 싶지 않아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 할 말을 했습니다. 내 문자에 왜 답장 안 해? 정말 이혼이라도 할 거냐? 그러고 싶어? 당연한 얘기를 왜 지금 묻니? 이혼 합의 안 하면 소송 이혼으로 지저분하게 나갈 줄 알아. 소송 가면 내가 유리한 거 알지? 위자료 주기 싫으면 빨리 합의 이혼해. 합의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이 이를 바득바득 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지만 저는 소송까지 가면 제게 뭐가 유리한지 하나하나 설명했고 남편에게 뭐가 불리한지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 소송까지는 가기 싫은지 알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완벽한 제 승리였어요. 그런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원래 지저분한가 봅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서도 자기 부모님한테 사과라는 등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 다행히 지금은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가장 다행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거겠죠. 아이가 있었다면 무척 이혼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나마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엄마는 나중에 더 좋은 사람 올 거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는데 시댁과 남편에게 상처받은 게 너무 커서 그런지 솔직히 또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쓰면서 느꼈지만 얼마 안 지난 일인데 이 모든 이야기가 꼭 옛날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더 흘러 정말 옛날 일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비판보다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남자 잘못 만나 바보처럼 사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 보내는 사연이에요.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